지난 시간에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베프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베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진행이 됐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프스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제기된 게 2010년 무렵이었습니다. 10년, 11년, 12년 이때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베프스가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OECD 회원국들이 모여서 먼저 베프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G20에서 베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자는 의결을 했고요. 그 의결 내용을 보면 OECD에서 주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에 따라서 OECD에서 베프스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1차적으로 2015년에 그 베프스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G20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15개 액션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액션이 이제 그 국제조세 회피를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현행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액션이 완료가 됐고, 논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각국별로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 참여국들을 보면 그 베프스 타스크포스에 참여한 국가들이 60여 개 국가가 테크니컬 그룹에 참여를 했고요. 그 외 지역은 이제 그 외 지역도 지역별 대화에, 그러니까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별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또 그 외에도 많은 국가가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의 진행 사항을 보면, 일단 뭐 조세 조약 등 제도 개편을 점검을 확인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트랜스퍼 프라이싱 방안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논의를 하고, 그런 이제 추후 작업이 진행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조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적인 우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래서 영국에서 Diverted Profit Tax라고 하는 우회 이익세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뭐 영국, 그 외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동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프스 프로젝트, OECD 내 베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쪽에서는 2018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중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조직으로 Inclusive Framework on BEPS라는 이제 어떤 그룹을 형성을 해서 여기서 BEPS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nclusive Framework on BEPS가 BEPS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년 그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요. BEPS에 대한, 그리고 거기서 또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 필러 어프로치라 그러는데, 요거는 2015년 파이널 리포트에 나타난 거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보고서, 새로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7월 달에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를 보셨을 텐데, G7하고 G20에서 그 국제조세 체계의 개혁 방안을 합의를 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투 필러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논의를 할 건데요. 이번에 먼저 2015년 파이널 드래프트하고 파이널 리포트하고 디지털 서비스 텍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그 투 필러 어프로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2015년 파이널 리포트는 15건의 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5건이 각각의 액션을 담고 있는데 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저 표로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 된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각각의 액션에서 제시한 개편 방안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냐 아니면 그냥 따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수준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강제성이죠. 그 액션의 강제성 정도에 따라서 매우 강함, 중간, 약함 그리고 기타로 나눴는데 기타는 액션 3개가 포함이 되는데 이 기타는 액션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은 어떤 개편 방안이 나온 게 아니라 뭐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문제에 대한 논의, 분석 또 디지털 배합스 측정과 모니터링하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다자간 협약 체결은 논의를 해보자 하는 좀 연구에 대한 문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약함까지 3그룹으로 나누면 강함은 뱁스 프로젝트에 사인을 한 국가들이 모두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최소 기준이라고 해서 미니멈 스탠다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 지침의 개정은 기존 지침이 지금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되는 국제조세 지침이 2개가 있습니다. OECD 지침인데 하나는 OECD 모델 컨벤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OECD 모델 컨벤션의 고종사업장 관련 개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가격 과세 지침이 있어요. OECD에서 발간한 그 과적 지침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이 대체로 그 모델 조약을 베이스로 해서 조약을 체결을 하고 또 이전가격 과세 지침을 베이스로 해서 자국의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강제로 따라야 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지침을 만들거나 모델 조약을 개정할 때에 원하지 않는 국가는 거기다가 이제 노트를 해서 우리는 아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따라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소 기준이 있고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공통 접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는 경우에는 OECD에서 제시한 그런 안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런 이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고는 그야말로 이런 것도 고려해보고 해보자 이런 권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권고는 주로 이제 거주지에서 과세하는 문제에 적용이 되고요. 앞에 이제 굉장히 강한 것들은 주로 원천지에서의 과세하는 문제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좀 내용을 보면 그 최소 기준의 맨 위에 유해 조세 제도에 대한 대응이 있는데 세계 각국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조세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세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세 지원 제도가 이제 유해하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유해하냐 하냐면 링 펜싱을 하나의 예를 드는데 그러니까 세율을 낮추는 건 좋습니다. 근데 모든 그 국내 모든 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게 운영하는 거는 국내 법인세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자 모든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세율을 굉장히 낮게 적용하는 경우는 부당하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봐서 유해조세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해조세 제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있는 유해조세 제도는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은 사용료나 배당 이자를 지급을 할 때 거래 상대방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상대방이어서 적용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그 조작이나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제한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보고서 제출인데 이건 정보보고 의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가격 판단 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쟁 해결 장치의 개선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제 분쟁 해결을 조금 더 용이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지침의 개정은 두 가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고정사업장 문제와 이전가격 과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성 불일치 해소는 혼성 불일치라는 게 그 어떤 자금의 조달 지급에 대해서 한 국가에서는 이자로 보고 한 국가에서는 배당으로 보아서 불일치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 액션이고요. 이자 비용 공제 제한 문제는 그 이자는 과세소득에서 공제지, 지급 이자는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자를 많이 지불하면 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향으로 그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을 공제를 제한하는 그런 그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CFC 규정은 전 시간 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 있는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이죠. 그래서 자국 기업이 그 지배하는 피지배 외국 법인이 그 외국 법인의 누적된 이익에 대해서 자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건데 그 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그 제도를 도입하고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조세 혜택의 제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조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주체들이 조세 조약의 혜택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액션입니다. 그래서 보고 의무 규정은 조세 회피 관련 어떤 어레인지먼트가 있을 경우에 그 어레인지먼트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분쟁 해결 장치의 강제 중재 문제는 분쟁 해결이 일정 기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15개 액션인데 국제조세가 관련된, 그러니까 국가 간 과세 문제가 관련된 거의 모든 제도를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열거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과세권을 배분하는 문제고 그 과세권 배분은 고정사업장 개념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트랜스퍼 프라이싱 문제고 트랜스퍼 프라이싱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와 또 하나 그 2015년 그 파이널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보고서는 이전 가격 과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의 그 확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사업장 문제에 보면은 조세조약 OECD 모델 조약 5조에 보면 5조 제3항에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이 뭐냐? 상품의 저장, 전시,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뭐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화 또는 상품의 보유죠. 그러니까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그 밖에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장소. 그래서 고정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아주 예비적이거나 아주 보조적인 활동만 하는 이런 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걸 그 퍼머넌트 이스태블리시먼트로 보지 않는다. 이게 기존의 조세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BEPS 프로젝트 액션 7의 권고에 의해서 조약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열거된 그 예비적 보조적 활동은 똑같고요. 그 활동이 실제적으로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 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만약에 그 활동이 일관된 사업 운영 이런 표현인데요. cohesive business operation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업 활동에서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그
complementary function을 한다면은 그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안을 넣은 이유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예비적 보조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과거에 예비적 보조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고정사업장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대리인의 개념을 수정을 했습니다. OECD 모델 조약 제5조 5항 6항인데 대리인이 계약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국에 있는 그 회사가 C국에 있는 누군가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C국에 있는 어떤 대리인이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줘서 계약을 성사를 시켰는데 결국은 그 최종적인 서명은 A국의 회사와 C라는 수요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러면 다른 그 보조적인 그 도움을 준 C국의 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기존 조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된 그러니까 BEPS 프로젝트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C국의 대리인이 모든 주선을 다 해서 그 A국에 있는 사업체와 C국의 소비자 사이에 그 서명은 다 정해진 데에 의례적으로 서명만 했을 뿐이다. 결국은 그 주선은 C국에 있는 대리인이 다 했다. 이런 경우에는 C국의 대리인을 고정사업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C국의 대리인의 이익은 C국에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제 두 가지 다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실질을 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리인으로 봐야 된다는, 고정사업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실질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데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 가격 문제는 액션 8, 9, 10 이 세 개의 액션에서 이전 가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전 가격을 결정하는 The Arm's Length Principle은 제3자 가격을 적용한다. 제3자 거래 가격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간 거래를 찾아서 그 거래 가격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를 트랜잭셔널 메소드라 그래요. 거래 방식이죠. 그러니까 거래 기준 방식인데 사실은 그 제3자 가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경우에는 처음 생겨나는 이전에 없었던 기술이거나 뭐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 또 기술을 여러 가지 기술이 결합돼 있어서 정당하게 제3자의 어떤 유사한 것을 찾기 어렵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제3자 가격을 찾기 어려우니까 이럴 때에는 총이익을 각각의 기관이 담당한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액션 8과 액션 9, 액션 10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8에서는 무형자산 등의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 실제 기여한 비율만큼을 과세소득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무형자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액션 9에서는 위험이나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험과 관련된 기능, 부담, 관리, 통제, 책임 등을 수행한 기업의 수익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위험 부담을 안 한 데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 10에서는 경영 지원 성격의 용역이 있어요. 회계나 세무감사, 인사 등 저부가 가치 용역에서 나타나는 그 간소화된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경우냐 하면 무슨 굉장히 다국적 기업 체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 그 어떤 회계나 세무 이런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그 용역을 적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데 이것도 이제 기업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 매출액의 몇 퍼센트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단순화된 방식을 적용을 하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액션 8, 9, 10의 그 방식은 이익을 기능에 따라 역할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익 분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래 기준 방식에 포인트가 뒀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익 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별 보고서가 있어요. 다국적 기업은 이전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문서로 작성해서 각국에 보고하고 각국 정부는 그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파일을 그러니까 세 개의 파일을 제공을 해야 돼요. 다국적 기업이. 그래서 마스터 파일이 있고 로컬 파일이 있고 국가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파일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룹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고 국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규모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모회사가 마스터 파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컬 파일은 이 마스터 파일을 제출한 국가의 그 어떤 그룹 내 계열사죠. 그룹 내 계열사가 특수 관계자 간 거래 정보를 현지 법인에게 내야 되고 그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할 텐데 그 사업을 영위하는 각 조세 관할권별로 전 세계 소득의 그 소득을 배분한 배분과 각 그 조세 관할권 내의 사업장이 역할한 수행한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과세 당국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국가별 보고서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BEPS 기준으로 BEPS가 규정한 기준은 7억 5천만 유로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이 국가별 보고서를 모회사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모회사는 이 정보를 그 BEPS에 서명한 프로젝트에 서명한 그 국가들끼리 교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정보 수입 및 교환 이 기능이 획기적으로 확대가 됐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 제도 중에서는 고정사업장의 개념, 이전 가격 과세 지침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개선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던 과세권 원칙은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 원칙에 충실한다. 그 말입니다. 그 원칙에 충실한다는 내용은 사업소득은 원천지에서 과세하고 그 원천지라는 것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런 원칙은 유지를 하되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다소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해서 원천지 과세를 강화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천지 과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디지털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부 액션은 다국적 기업의 모든 경제 활동에 무차별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BEPS 프로젝트 파이널 보고서에 보면은 이 내용들은 모든 산업 활동에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문제 또 그 CFC 문제 이런 것들은 기존 경제에서도 다 문제가 됐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고정사업장에 대한 설명, 제가 이전 가격에 대한 설명에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적 실질을 파악해서 고정사업장을 판정을 하고 경제적 실질을 파악해서 이전 가격
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냐, 실제로 경제적으로 역할을 하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 자체가 이제 쉽지는 않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분쟁의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는 점이고요. 정보 교환은 엄청나게 강화를 했고 국가별 그 보고서는 정말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이제 제출을 하고 교환을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도 있습니다. 아마 추측한 데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과세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분쟁이 된다면 과세 당국 간 납세자 간 또는 과세 당국 간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정보를 끄집어내 볼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국적 기업의 어떤 그 profit shifting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주지 과세하고 원천지 과세를 볼 때 원천지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원천지 과세를 강화하면 조세 경쟁이 유도가 된다. 조세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원천지에서 세금을 낮추면 그만큼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다. 이런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디지털 서비스의 문제인데, 베엡스 프로젝트가 이제 2015년에 파이널 리포트가 나오고 그런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EU와 다른 국가들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대부분 베엡스 프로젝트가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베엡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제시한 베엡스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15개의 액션 플랜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입법화돼서 진행해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이슈입니다. 우리는 급하다. EU 쪽에서 제시한 것들이 얘기가 우리는 급하다. 그래서 그것이 그 법인세 제도가 완전히 개편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냥 늦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라고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 디지털 프로젝트 문제인데 아까 제가 그 온라인 스트리밍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도 이제 뭐 어느 국가든지 그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고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자, 그 비용 지불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이 어느 국가에서 과세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수요 국가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거주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수요하는 지역에서 돈은 다 지불을 하는데 이 이익에 대한 세금을 수요자가 지불하는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다. 그래서 수요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 베엡스 2015년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게 되면 결국은 과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른 방안을 중간 단계에서 법인세제가 완전히 개혁되기 이전에 중간 단계에서 개별 국가들이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서비스세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서비스세입니다. 그래서 EU에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안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관련된 그 법인세제를 디지털 실체를 고려해서 완전히 개혁을 하면 좋겠다. 여기서 디지털 실체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EU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실체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개혁이 되기 전에는 임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매출액의 3%를 수요국에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각 국가별로 국가에서 발생한 지불한 온라인 광고죠, 그죠? 광고에 대한 그 광고비, 또 지불한 중개비, 또 사업자
제공 정보 사용자 제공 정보하고 관련해서 그 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 이렇게 관련해서 전부 다 매출액이 이제 매출액을 계산을 해서 그 중에 3%를 수요지에서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적용 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전 세계 7억 5천만 유로, 그래서 국가별 보고서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EU 내 5천만 유로 매출액이. 그런데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 프랑스와 이태리,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등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빨갛게 표시한 국가들이 도입한 국가들이고 파랗게 표시한 국가나 초록색으로 표시한 국가들은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회색으로 된 국가들은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EU 내에서 분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했지만 또 상당한 국가들이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반대하는 국가들은 이제 미국과의 분쟁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분쟁 문제인데, 미국과 프랑스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파 텍스라고 이제 도입을 해서 미국의 주로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미국이 이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다. 그래서 보복 관세를 도입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수입에 대해서 200%까지, 그러니까 최대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고요. 이런 이제 그 분쟁에서 둘이 합의를 보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뒤에서 논의할 그런 그 개편 방안에 대해 투필러 접근법입니다. 투필러 접근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분쟁을 중지한다. 디지털 서비스에도 부과하지 않고 보복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합의를 봤는데, 그때 시한은 2020년 12월까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필러 어프로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도 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합의가 다시 이제 보복 문제가 2021년 말로 다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그 투필러 어프로치가 진행이 안 되자 미국에서 또 다른 국가들을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일부 국가들은 차별하는 조치다 이래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서 보복 관세 부과는 2011년 12월까지 연기한다. 우리가 그 투필러 어프로치에 대해서 2011년 12월까지 합의를 보자. 이런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과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들이 그런 그 합의를 본 상태고, 다른 국가들도 이제 거기에 공조해서 투필러 어프로치에 대한 합의를 2011년 12월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부가가치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과세 베이스가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디지털 서비스세는 턴오버 텍스예요. 매출세라고 하는데 이 턴오버 텍스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예전에는 턴오버 텍스가 소비세의 중심이었는데 이걸 다 부가가치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걸 다시 턴오버 텍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중간재에 대한 과세도 있고 중복적인 과세 문제도 있고요. 선별적인 과세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거고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 또 개별 국가의 주권, 과세 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고, 적자 기업은 적자인데도 디지털 서비스세를 매출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서비스세는 장기적으로 갈 세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BEPS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인 투필러 어프로치가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디지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 돌아와서 투필러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